제가 알기로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몇 채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이제 오피스텔을 6채를 추가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운영하던 거 포함해서 총 한 달에 월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좀.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월세가 요렇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이제 월세로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액으로 오피스텔 월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백재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피스텔을 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피스텔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다른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가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한 상황에서 저는 부동산이 좀 더 잘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도 이제 경매라는 투자 방법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단타, 말 그대로 빨리 사고 빨리 파는 요런 방법이 있고 저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는 요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게 또 이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현금 흐름 투자가 좀 잘 맞아서 이걸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부산역 앞에 있는 물건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오늘 대표님을 뵈러 왔는데 혹시 오늘 어떤 상황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신탁 공매로 오피스텔 6채를 낙찰을 받았고 이 6채 낙찰 받은 것 중에 한 채는 내부에 점유자가 있어서 점유자랑은 지금 연락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채는 점유자가 없고 공실이라는 거를 관리사무소에도 확인을 받고 저희가 낙찰을 받았던 신탁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채권자인 은행에도 연락을 해봤을 때 여기는 공실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나머지 5채에 대한 강제개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낙찰 받으셨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됐네요. 예. 2주 전에 네, 낙찰 맞습니다. 받으시고 오늘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에요. 첫날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직 대표님께서도 안에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 맞습니다. 상황이죠? 오늘 저도 조금 긴장이 되는 게 네. 아무래도 공실이라고는 확인을 받았지만 내부에 뭐 물품이 있을지 아니면 훼손이 됐을지 아니면 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좀 긴장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과 함께 조금 같이 공시를 보면서 또 대표님이 이런저런 경매 노하우를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 컨디션에 그냥 신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도배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 조금 묻는 건 있어도 네. 그걸 제외하고는 전혀 손볼 게 없고 정말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도 그냥 저희가 와서 직접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소만 끝내서 바로 세입자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지금 상황이면은 청소 한번 하고 뭐 도배 조금 온 거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청소하고 바로 임차를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런 비닐도 아직 떼지도 않은 완전 새 거라서 네. 상태가 너무 좋네요. 와, 커버조차도 벗기지 않는. 그러네요. 미분양이었다는 걸 알고 입찰을 하신 겁니까?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신탁 공매를 받게 되면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달리 분양이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예를 들어서 200세대를 분양했는데 한 3, 40개는 분양이 되고 100, 한 5, 60개, 뭐 170개 정도는 이제 미분양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뭐 은행별로 이렇게 조금씩 한 뭐 20개씩 나눠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이 오피스텔 자체를 담보로 제공해서. 네. 그럼 이 170세대는 거의 다 이제 공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준공된 게 언제? 이 오피스텔은 21년 7월에 준공한 오피스텔입니다. 21년 7월이면 그래도 이제 5년 정도 그렇죠. 지났잖아요. 5년 정도 이 상태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기 미분양 세대가 굉장히 많겠네요. 이 건물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미분양 세대는 더 있을 건데, 네.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공매로 노출됐었던 거는 네. 이번에 저희가 받았던 6채가 있었던 거고, 그전에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나왔던 거라서 차후에도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 물건을 입찰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공실이겠다, 새 집이겠다, 미분양 집이겠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신탁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네. 미분양인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호실이 중간에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최초부터 미분양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테 주어진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는 미분양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저희가 개문했을 때는 새 거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5개의 호실을 낙찰 받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금 낙찰받은 거는 이 건물이 총 6개인데,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월세를 맞춰도 되고, 네. 월세를 맞추게 되면 저희가 시세를 봤을 때 500에 50, 그러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가 현재 시세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채당 한 3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의 한 80%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한 채당 30만 원씩 6채면은 이제 월 180만 원이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요즘에 부산이 관광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단기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부산역 인근이기 때문에 단기 임대 수요를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좀 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33M2 단기 임대를 좀 해볼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여기 지금 초역세권이잖아요. 부산역에서 바로 걸어서 도보로 3분 거리인데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남겨져 있었던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그 세입자를 받아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지금 계속 공실이었었잖아요. 네. 예. 혹시 왜 그렇게 되었을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행사에서 이걸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는데, 네. 아마 분양가가 높아서 네. 이게 분양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건설사가 대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는, 건설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받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하겠다, 임대를 놓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잘 없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관리품도 들 거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는 이제 건설사잖아요. 네. 건설사니까 이거를 이제 짓는 거에는 특화가 돼 있어도, 네. 이거를 임대 놓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에는 특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개문을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제일 처음 지었을 때, 분양했을 때 그대로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이익이겠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세입자를 받아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건 또 있는 게, 네. 경매랑 공매랑 신탁 공매가 있다라고 보면, 네. 경매에는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혹시나 내부에 점유자가 살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 명령을 해서 내보내는 게 좀 정상적인 절차고, 그에 따라서 좀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나 신탁 공매는 그런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서 내부에 있는 분을 내보내려고 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요런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데, 신탁 공매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일반 네. 매매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 제한 사항들,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승계를 받아야 되고요. 미납 관리비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 승계를 받아야 되고, 안에 저희가 혹시 모르는 점유자가 있다. 저희는 분명히 공실에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명도도 저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개문을 했을 때 첫 집 자체가 아무도 안 계신 공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탁 공매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보통 명도 소송하면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 6개월의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이제 이렇게 입찰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조사가 되게 중요하고, 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신탁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그 채권자인 은행에도 연락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확인해보고, 실제로 와서 공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초인종도 눌러보고 뭐 이런 임장을 하면서 네. 종합적인 판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실제로 공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져야 가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사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와. 여기도 새 집이네요. 네. 야. 좋네요. 얼마의 입찰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낙찰을 받았던 거는 조금 작은 거는 한 5,800만 원, 네. 조금 큰 거는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낙찰 받으셔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셨는지. 요 월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네. 몇 프로 수익률이다 보다 중요한 게 네. 얼마가 실제로 남느냐, 네.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오피스에 월세 투자를 하게 되면 3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절대 수익률, 네. 대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익률 10% 정도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 투입비가 1,000만 원 이하로 세팅해야지 저희가 여러 채를 저희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출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고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채당 최소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순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그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는 한 채당 순수익은 한 3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네. 대출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수익률은 10% 정도 될 겁니다. 10%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보증금 500만 원까지만 딱 받는 이 조건으로 10%면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연수익률을 봤을 때 한 35%에서 40%, 요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분들이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요게 어떻게 진행되는 구조인지, 네. 그리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우시면 네. 충분히 이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 중에 현재 낙찰받았던 건수로 봐서는 대략 50건 정도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 새 집이네요. 다 미분양. 네, 완전 다 새 집이에요. 네. 이런 오피스텔을 저희가 6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월세도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주에 한 2년, 3년 정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놓다가, 그때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한 7천만 원? 네. 7,500만 원 정도에만 팔아도, 어떻게 보면 이 오피스텔 한 채당 한 1,000만 원씩 남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6채를 낙찰을 받았다 보면 6천만 원이 남는 거라서, 네. 요즘같이 단타하기도, 단기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월세도 받고 단타도 이렇게 매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집 컨디션도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좀 땡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와.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여기 아예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네요. 대표님 아까 제가 보니까 그 문 따시는 그 기사분께서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계속 거래하고 계신 업체 사장님이신가요?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강제 개문을 하면 예. 그 인근에 이렇게 열쇠집에 연락을 드려서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현관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 도어록을 손상 없이 개문이 가능하냐 여쭤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된다, 뭐 파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색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능하다 이런 분이 계신데 실제로 저도 여기 인근에 한 2군데 정도 연락했는데 해당 도어록은 파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견적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정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모셨던 그 열쇠기사님은 기존에 이제 해운대에서 저희가 동부지법에 이제 이렇게 열쇠를 따주시는 분이시라서 뭐 원래 실력이 있었고 또 제가 몇 번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도어록도 훼손 없이 충분히 개문 가능하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늘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봤는데 정말 빨리 따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예, 네. 이제 가게 일도 하는데 이제 주문은 이제 이런 좀 특수한 상황, 개문, 파손 없이 개문하는 거, 요거를 위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오피스텔을 그 택하신 이유가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셔서 오피스텔을 저희가 이제 경매 투자라고 하면 크게는 가격 투자라고 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가 있고 가치 투자라고 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투자가 있고 현금 흐름 투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가격 투자는 저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매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실제로 월급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투자에 좀 더 집중하게 됐고 그 안에서도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이 좀 더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가 있고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서 산다라고 해도 다가구나 다세대보다는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가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도 적은 거죠. 경쟁도 좋고 수익률도 좋은데 이 현금 흐름도 충분히 나온다. 이제 이런 판단하에 이 오피스텔 투자를 쭉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님 제가 알기로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몇 채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이제 오피스텔을 6채를 추가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운영하던 거 포함해서 총 37채입니다. 37채요. 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40채 가까이, 40채 가까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데, 와, 그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런 건물들이고 네.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 네. 저희가 임대를 놓게 되면 이 임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또 관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뭐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설물 관리, 네. 뭐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라고 연락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입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삼성 AS 센터를 연락을 하셔서 고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고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에어컨에 대한 수리가 끝나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은 들지만 시간이나 다른 노력은 들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벌써 이제 30채 이상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새 물건을 입찰하실 때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오피스텔 입찰을 하기 전에는 대출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요것도 이제 산정하는 기준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 공식에 따라서 저희가 대출이 요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거를 추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대출은 내가 대출을 처음 받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고
대출이 기존에 많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이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채는 쉽게 좀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여러 채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에 맞게끔 저희는 이미 임대로 소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월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오픈한 적은 잘 없었고 네. 제가 뭐 한번 현재 이자를 떼기 전 네. 순수하게 월세가 얼만큼 들어오냐면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월세가 요렇습니다. 한 달에 1675만 원을 월세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675만 네, 맞습니다. 원. 와. 이게 지금 이번에 낙찰 받은 것까지 세팅이 되고 네. 또 현재 임차가 안 맞춰져 있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하면 한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추가가 될 거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월세를 받겠죠. 한 달에 2천만 원. 네. 와. 이거를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오피스텔로 그렇죠. 수익을 만들면.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휴직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모았던 게 24채까지 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검증을 한 거죠. 이 세금 관리, 이제 건보료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세금하고 건보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을 월세를 한 3채 정도 받을 거야.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곱하기 3채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거야 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이 15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1,8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세율이 낮고 그리고 종합과세라고 하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절세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저희가 건보료가 나뉘는데 아무래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장가입자로 가고 월세 소득을 얻으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안 내도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도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셨던 말씀이 포인트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소속으로 건보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맞습니다.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저희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네. 직장 보수에 소득을 저희가 얻게 되면 네. 현재 기준으로는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세를 1년에 1,80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로 추가로 한 5천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받는다. 이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네.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한 250만 원이 되고 250만 원에 건강보험료 세율 한 7.19%를 곱하면 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추가로 나오는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이 투자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피스텔. 기본적으로는 직장인들이 투자하기 제일 좋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는데 이런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60시간, 일주일에 15시간, 하루에 3시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정말 노하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이번에 대표님께서 그 입찰 받으신 오피스텔 그 실투자금 그다음에 그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낙찰받은 오피스텔은 네. 대부분 다 제가 금액을 5,800에서 6천만 원 정도에 입찰을 했었고요. 6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저희가 여기에 취등록세 그리고 기타 비용 하면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원가는 6,500만 원, 한 채당 6,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월세 시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50이기 때문에 보증금 500을 받으면 저희가 6,500에 대출을 4,80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거고, 거기다가 보증금 500만 원을 넣으면 대략 한 채당 1,2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대출 이자를 내고 한 채당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뭐 보증금을 1,000만 원에 월세를 45만 원을 했다. 이러면 실투자금은 700만 원에 월세 순수익은 약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 6채를 낙찰 받으셨으니까 30 곱하기 6, 그 180만 원 수익이. 맞습니다. 180만 원이 매달 저한테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와, 너무 부럽습니다. 아, 제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진짜 좀 오피스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정말 많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도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네. 신축 오피스텔을 사서 손해도 봐봤고, 그리고 어떤 낙찰가와 감정가의 상관관계를 몰라서 대출도 적게 받아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제 앞에서 이런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선구자들이 이런 강의를 이제 만들고 제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지 않았을 건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열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월급 외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피스텔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제 노하우를 열심히 녹여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되죠, 혹시 강의가? 정확하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8월 말 정도에 강의가 시작이 돼서 9월 달에 종료되는 4주짜리 과정으로 정규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강의 꼭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배워서 꼭 그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허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저희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월급 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께 좀 여쭈고 싶은 질문이, 그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닉네임이 백채쌤인데요. 네. 이 백채의 의미가 오피스텔을 100채까지 모아보자 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투자의 목표고, 제가 작년 가을에 오피스텔이 24채였거든요. 근데 지금 37채까지 모았으니까 한 7, 8개월 동안 한 13채 정도를 더 모았고, 앞으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50채가 목표고, 최종적으로 한 3년 안에 100채를 만드는 게 현재 제 투자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는 게 될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의 영역이 아니고 된다라고 하는 확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가 내지는 부동산 투자 중에 나쁜 투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투자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고
오피스텔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